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가 중국 경제에 걸고 있는 기대가 적중할까요? IMF 등 세계 주요 기관들의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가 정말로 글로벌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찰풍선 사태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이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미 행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미중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2023년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세 분의 중국 전문 꾼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작년 한 해 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부진했죠, 중국 경제가. 올해는 전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다시 말씀드려서 오프라인 경제활동 재개가 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말에 비해 중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도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최근 중국 관영지 역시 6% 성장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경제의 호재가 될 거라는 믿음, 과연 이변은 없을까요?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도 너무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중국의 소비가 내수에 집중돼서 글로벌 경제에 주는 활력이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그래서 안유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중국 리오프닝 결과 과연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글로벌 IB들하고 중국 IB들이 지금 예측 취지가 중위수, 평균 중위수를 말씀드리면 외국계는 중위수가 5.3, 5.3. 네, 국내는 중국 국내 IB는 5.6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이제 토론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이 만약에 이런 전망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세계에는 어떤 의미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자체가 세계 경제의 하나의 큰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뭐 올해는 한 1.9%로 성장하잖아요. 예측치가. 그러면 중국이 뭐 4.8이든 5.3이든 어쨌든 경제 성장에 크게 공헌하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 내용이 보면 중국 경제 성장은 이번에 내수가 살아나며 세계 경제 성장 1%를 견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 견인 역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CT기 있잖아요. 전 세계 세대 생산하면 2대는 중국에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에서 또 중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를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글로벌 공급망이 유난하게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포지티브한 팩터는 맞죠. 마지막에는 중국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사실은 노년 인구만 60세 이상 인구만 2.64억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어마어마한 국가라는 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코로나 끝나고 소비가 100% 작년보다 좋아질 거라는 의문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자체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중국이 수출하는 국가들이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이 수출 1위 국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긍정적인 영향은 있죠. 그렇게 일단은 제가 먼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뒤에서 아주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안유아 교수님께서. 우리 박수현 위원 뭐 덧붙인 말씀이나. 사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뭐 투자자분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뵈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리오프닝 됐는데 춘절 소비가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중국의 소비가 뭐 춘절이 굉장히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집중했던 건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이 보복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복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복의 그럼 기준이 뭘까? 이거는 코로나가 없었던 기간보다 소비가 좋아져야 보복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건데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주로 언론에서는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2019년 대비로 보면 19년 대비로는 19년이 100이라고 하면 네. 올해의 춘절 소비가 한 8에서 90% 정도 레벨이더라.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소비가 우리가 기대했던 보복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다. 중국이 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제로 코로나를 했기 때문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를 좀 기대했던 게 실망감으로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도 중국을 계속 주식시장도 보니까 저도 리오프닝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이 보복 소비를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제가 스스로 좀 간과했던 포인트는 뭘까? 뭡니까? 이거를 좀 많이 짚어봤는데 예. 제가 좀 가장 우리한테 좀 체감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 30일부터 마스크 풀었잖아요. 네. 근데 나가보면 90% 이상이 마스크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을 좀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대부분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고는 다 리오프닝을 했어요. 중국만 3년 동안 제로 코로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고 또 다른 나라랑 또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중국은 재난지원금이 없었고요. 네. 뭐 한국이나 미국은 재난지원금을 줬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가격이 계속 빠졌어요.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과거 10년 최저임금으로 보면은 최저임금 증가율이 한 10%가 나옵니다. 네. 근데 코로나 터진 해에는 0%, 예. 그리고 2021년은 4%, 그리고 2022년에도 0%. 그러니까 임금이 거의 안 올랐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리오프닝 딱 풀었다고 해서 소비를 하기에는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네. 소비를 하지 않았더니 관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게 당장 춘절에 나타나기 너무 빨랐다. 이렇게 좀 보여줘서요. 네. 저는 사실 소비가 좋아지는 그림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이지 않을까. 상반기에 중국 경기의 힘을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투자단에서 인프라 투자가 좀 힘을 발휘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안유아 교수님. 네. 그런데 네. 구리 가격이 오르고 철 가격이 오르고 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하니까 원자재 네. 가격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네. 하니까 네. 산업이 다시 제조업이 활기를 띨 거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렸거든요. 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가 서회 링쇼핑, 그러니까 사회 총 판매액으로 보면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2019년 대비 네. 지금 50% 정도 회복이 됐어요, 소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소비가 지금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 사람들이 원래 저축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저축 증가율이 플러스 80, 소비는 마이너스 50 이런 상황이니까 소비 게임 두 개밖에 없어요. 투자하고 수출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플레이 질문에 이어서 하면 수출은 코로나 기간에 다른 나라들이 잘 안 되니까 중국이 주로 수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이 좋았다가 작년부터 지금 수출이 엄청 나쁘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0.5 지금 GDP 공헌율이 한 0.5 정도 되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로 투자 말씀하신 대로 주로 투자인데 투자는 제조업 투자가 만약에 주로 인프라 투자와 제조업 투자, 그 부동산 투자인데요. 인프라 투자는 작년 내내 확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뭐 못지않게 할 건데 예. 인프라 투자 쪽의 문제는 뭐냐면 어제는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별로 없어요. 중국 그 쌍무쿠라고 하거든요. 정부의 지방정부가 주로 하는데 디방정 쌍무쿠가 이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건 제조업 투자에서 국유기업하고 민간 기업이 다 들어와서 투자를 확대하기를 원해요. 네. 근데 지금 민간 기업들은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조업 투자는 주로 국유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데 민간 기업은 생각보다 지금 따라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올해 경제의 성장은 민간 기업이 어느 만큼 투자에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를 전망을 좋게 보면 투자를 확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플레도 똑같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경제를 좋게 보면 투자를 확대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생산 요소 가격부터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지금 철강, 원료 뭐 여러 가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상승 요인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요소는 유동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중국만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정되는 팩터이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가 만약에 안 좋다. 그리고 주변 국가 다 안 좋다면 중국이 혼자서 그렇게 뭐 가격을 올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또 그것도 고민은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경제가 저는 사실 지금 투자 쪽에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 지금 정부에 이게 맞춰줄까? 네. 그리고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 올라올까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결정되는데 지금 부동산은 이제는 거의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희망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면 지금 민간 투자인데 그쪽에 따라서 이게 경제 변수들이 좀 변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교수님, 이화승 교수님, 중국이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하기 전에 그 백색 종이 저항을 했단 말입니다. 흰종이 저항이라 그러나요? 그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무언의 다수의 말하지 않는 저항의 목소리에 굴복해서 리오프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수와 서비스업의 어떤 인프라 투자 같은 그런 내수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픈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코비드 사태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네. 뭐 정치 경제적으로 해석은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인문학적 해석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를 좀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네. 사실 중국같이 넓은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자연재해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뭐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14세기 원나라 말 때 황하가 범람을 했습니다. 네. 역사서에서는 제방에 구멍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 역사에서 황하가 한번 범람을 하면은 근 1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화북 지역이 중국에서 농업 생산량이 그 당시에는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농업 생산력에 큰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네. 그래서 원나라 말에 황하가 범람한 이후 20년 만에 원나라 정권이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됐다. 예. 네. 뭐 청나라 때 그 장강이 범람한 것은 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민국 시기를 보면은 20세기에 들어서 아마 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예. 그 메뚜기 떼들이 한번 그렇죠. 저 농촌을 훑고 지나가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예. 아마 깊은 그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예. 1956년에 그 대약진 운동을 할 때 네. 참새를 잡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참새 잡는 것하고 그 죽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결국 그것이 농업에 연관을 미쳐서 네. 그렇게 됐고, 가장 가까운 일로 이제 1976년에 그 하북성 탕산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예. 그때 약 2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산 대지진 이후에 4개월 만에 4인방이 몰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그 자연재해가 네. 당시에 그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얼마나 큰지는 네. 그 인문학적 이 고찰을 하다 보면은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전에 이제 전통 시대에는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재를 지내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늘에. 예, 어떤 뭐 그 과학적인 어떤 그 분석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무슨 특별위원회를 조성을 해가지고 저건데 이것은 그동안에 국내 문제에 제한되어 있었죠. 코비드는 국내 문제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세계 문제에 네. 연결되었어요. 과거에 이제 어떤 국내적인 상황에서 그 중국의 지도자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 공전절후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앞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코비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국 지도부가 이 문제를 중국과 세계와 연결시키는데 대단히 아마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중국 지도부의 여러 판단이 철저하게 중국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해결하려는 그런 고심이 있지 않아 싶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저거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역사학자들이 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중국의 지도부가 이번에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네. 이 코비드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역사학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겠죠. 이하승 교수님이 이 코비드의 어떤 인문학적 해석, 과거의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국내 문제가 생기면 관심을 밖으로 돌려라. 그래서 대만 이슈가 막 불거져 나오고 네.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가 또 나온 게 세 번의 네. 풍선 네. 미 영공 네. 침입 사건이 또 있었고 네. 네. 뭐 그런 내용을 놓고 보면 네. 지금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이슈 외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네. 내부 문제, 경제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 네. 생각보다 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안 교수님 어떻게? 그 정찰 문제는 모르겠고요. 예. 일단 제가 그 흐름선상에서 답변 드리면 예.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18대 당대회에서 선거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18대, 그다음 19대 10년 한 거거든요. 이번에 20대였잖아요. 20대, 지난번에. 그래서 18대 올라올 때 위대한 외다斗争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슬로건이 외다斗争인데 그때 외다斗争은 뭐였냐면 사실 반부패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고속 발전을 해오면서 이런 문제를 좀 뒤치로 했는데 지시해갔는데. 이제는 이게 중국 공사의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걸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8대는 외다斗争이라는 표현이 주로 국내 반부패였거든요. 그래서 네. 5년 동안 엄청나게 했죠. 그러다가 경제가 또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19대는 다시 경제 건설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경제를 하려는데 또 2018년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대외 환경이 확 변해버리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20대에 또 이름이 다시 외다도정으로 왔는데요. 네. 이번에 외다도정 위대한 투쟁은 뭐냐면 그 미국과의 이런 역사적 이런 갈등 속에서 네. 중국이 이제는 옛날에는 기술이나 이런 거를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돈을 주고 사오는 네. 혹은 뭐 이런 인재를 보내서 배워오는 이런 게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서 쉬웠는데 미국이 중국을 딱 경제하면서 그게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made in China가 아니라 이제는 creative in China. 중국이 어제는 혁신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위대한 투쟁이라는 거는 이런 미국이 이런 중국을 딱 기술적으로 봉쇄하는 시기에 모든 기술은 자체가 이제 핵심화 돌파해야 된다라는 이게 중국의 이제 20대의 지금 가장 큰 시대적 구호로 시진핑이 지금 외치고 있고요. 그래서 미중의 이런 갈등은 이제는 중국에서 기본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방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외다도정이란 핵심이 미중 갈등의 속에서 기술을 자칫 독립, 목적 있는 기술은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는 부분들은 위기가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은 디시엔스웨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밑바닥은 이렇게 터지면 안 된다는 게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겠다는 게 이번에 시진핑이 20대 이후의 전체 큰 방향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14억 인구의 대중국을 이끌고 가는 정책의 고민의 일단인데 박수현 의원님, 지금 안유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제가 좀 궁금을 해요. 한 가지는 게으르바 IMF 국장이 아까 안유아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세계 경제가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다. 그래서 지난주에 IMF 쪽에서 중국 경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원래 1.9였는데 2.9로 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내용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진핑의 이 고민, 20기 정부의 고민, 지금 미국과의 경쟁 관계,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 박수현 위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 판단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실 가장 중국 경제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영향에서 집중하는 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 단어인데요. 4대 안보. 중국이 네 가지 안보 전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랑 여기서 또 제조업 투자도 연결이 되는데요. 네 가지 안보가 뭐냐면 첫 번째가 데이터 안보, 두 번째가 에너지 안보, 세 번째가 국방,
예. 네, 그리고 마지막이 농업입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중국 안에서 자생적인 이 그러니까 활동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네. 이게 크게 이 네 가지 분야를 움직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형성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중국의 사실 동부 지역에 있는 데이터를 서부 지역에 옮겨서 데이터 센터를 크게 확장을 하고요. 네. 이 데이터를 이렇게 굴리는 이유는 중국을 이제 스마트 시티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안보와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는 이 과정이 투 트랙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데이터 이 센터는 아시겠지만 네. 1년 365일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력원은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다들 저탄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충하겠다고 한 지역이 서부 지역인데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깔려 있죠. 신장 위구르 같은 쪽은 태양광이 잘 깔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략에서 중국의 그럼 투자 그림이 움직이고 있고 이게 결국은 제가 오늘도 마침 자료를 발간하고 나왔는데 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강화될까 이러한 제가 제목을 냈는데요. 네. 결국은 스스로의 안보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에서의 자세히 뜯어보시면 미국은 중국이 수출하는 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수출 주도형 성장을 경계하고자 하는 거라 안에서의 계속 뭔가 이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인프라 투자, 안보 전략, 단기적으로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도 찾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는 쪽. 그래서 꽤 좀 중국 입장에서는 스마트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스마트하게 전개한다 그랬는데 안유아 교수님, 알리바바, 바이두가 네. 챗 GPT 우리도 한다. 네. 그래서 네. 우리도 맞아요. 뭐 클론 네. 하겠다. 맞아요.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다고 네. 보십니까? 이거는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저는 챗 GPT 요즘에 주로 강연 주제가 챗 GPT가 제일 많고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제일 집중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집중한 챗 GPT거든요. 근데 챗 GPT의 핵심은 뒤에 있는 GPT예요. 네. 챗이 아니라 예. GPT거든요. 그건 뭐냐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리트레인드 이렇게 기계 학습을 해서 네.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데이터가 미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챗 GPT 한계가 2021년 꺼진 거잖아요. 그까지 데이터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그 방대한 빅데이터의 한국 데이터도 지금 한 0.9%인가밖에 없어요. 한국어로 된 데이터가. 네. 그럼 중국 거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각 국가별로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한국 데이터는 한국어로 된 데이터 한국이 제일 많을 거고 그렇죠. 중국어로 데이터는 중국어 14억 인구의 이 방대한 중국이 제일 많을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기반한 챗GPT가 나야 가장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국가별로 이런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경쟁력이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세죠. 네. 그 국가 내 이 답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미 바이두는 3월에 언이라는 거 지금 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알리바바는 원래부터 클라우드도 갖고 있고 그렇죠. 자체 뭐 데이터 방대하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가 있죠. 예. 이제 이하승 교수님,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기업들이 흔히 그렇잖아요. 그 지옥에라도 거기서 돈 벌 수 있으면 지옥이라도 간다는 게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독일 기업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에 많은 CEO들이 가서 또 이제 투자처를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서구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중국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가 이 시각은 아는데 이 중국 상인들이 그동안의 대외적인 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시각으로, 왜냐하면 홍콩인 아편 전쟁 때 수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완전히 오픈하는 건 좀 그럴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쟁력이 바이두나 알리바바가 고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중국 상인들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이 뚫릴까요? 이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 1784년입니다. 예. 네, 저 뉴욕에서 떠난 그 임프레스 오브 차이나라는 중형배가 네. 광저우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교류가 형성이 됐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다른 서방 열강들이 중국에 와서 오랜 역사 동안 그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후발 국가로서 매우 조용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이 중국 상인들과 교류를 저배가 시작했어요. 인프레스 아까 말씀하신 예, 인프레스 그렇습니다. 네, 예. 홍보군요. 그 다른 많은 그 서방 열강 중에서 중국 상인들이 보기에 그 미국 상인들은 매우 신사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서방 열강들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그 식민지화 시켜서 자기들의 세력권을 이게 나누려고 그럴 때 그게 이제 미국 장관인 그 국무장관인 존 헤이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호개방 정책이라고 하죠. 오픈 도어 플롯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네. 중국 영토 안에서 강대국들이 중국인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중국을 이렇게 막 우리들끼리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영토를 보존하고 독립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중국 안에서 문호개방과 기회균 등을 그 주장하게 되죠. 네. 또 아시다시피 그 1900년도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서방 열강들이 베이징을 침범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그 모든 그 미술관에 있는 중국 관련 그 문화재를 그때 다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적어도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입장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많은 그 서방 8개 국가 중에서 오직 미국만이 네. 중국으로부터 이제 배상금을 받았는데 아 이거 생각해 보니까 조금 배상금이 좀 많은 것 같다. 내가 좀 그 돌려줄 의사를 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애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배상금을 우리가 경자 배상금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그 경자 배상금의 용도를 딱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 돈은 어디에 했습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는 데만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는 그 유학생을 선발하는 기관을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칭화대학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경관 유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럼 그 경관 유학생들이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미국이었고 네.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1920년대 중국의 그 아주 걸출한 사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렇겠죠. 그 당시 미국이 이 학생들한테 기대한 건 뭐냐면은 중국에 돌아가서 광범위한 소비 계층을 형성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와가지고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상당한 그 미국적인 생활 방식을 부응을 시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냉전 시대에 그 미국이 그 소련과 어떤 세력 균형을 깨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냉전 제대는 조금 더 오래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기회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의 그 손을 잡아서 중국을 국제 무대에 끌고 온 것도 역시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1980년대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경제 그 개혁 개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장 좋았었죠. 좋았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중 갈등을 얘기하는 것은 최근 한 20년 동안 특히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사태. 그 아주 재밌는 저걸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19세기 유명한 그 갑부 중에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았다는 사람이죠. 아편을 중지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미국도 역시 아편 장사를 해서 돈을 네.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에 미국 상인이 와가지고 내가 조금 사정이 어려운데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 그 당시에 7만 2천 원을 빚을 졌어요. 네. 오병감한테. 그 당시에 미국의 중형 배가 대서양을 거쳐서 중국과 미국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 2천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네요. 오병감은 두 소리도 안 하고 그 사람과 있던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렸죠. 네. 그래서 미국 상인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가지는 거나 혹은 중국 상인들이 미국 상인들한테 가지는 건 매우 우호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200년간의 역사에서 최근 10년간의 그 갈등을 얘기하기에는 이걸 갈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작은 시점이에요. 네, 조금 더 거시적이고 폭넓게 본다면은 네. 네, 좋은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방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안 교수님, 지금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뭔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원인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아니면 이게 진짜 갈등이라고 하면은 풀 수 없는 갈등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네.
또 그런 와중에 아까 이제 제조업 투자 우리 네. 박현 위원께서 네. 말씀하셨으니까 CATL이 네. 그 디트로이트에 맞아요. 그러니까 미시간에 미시간, 있는 예. 마샬이라고 하는 맞아요. 동네 한 맞아요. 100마일 떨어진 데 예. 거기다가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 맞아요.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결국 현지 생산을 해야 된다는 네. 것을 중국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이고 네. 그런데 영국처럼 야 이거 우리가 팔 수 없어 그러니까 계약했던 거 원인 무효해 네. 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지금 방금 이하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종의 네. 뭐라 그럴까요? 티키타카? 네.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큰 흐름적으로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네. 이게 패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국이라는 게 무역 대국 그리고 제조업 강국 네. 그리고 군사 네. 금융 패권이잖아요. 근데 이건 미국이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 네 개 갖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서 이미 무역 대국을 대체했어요. 중국이 지금 예. 세계 1위 무역 대국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조 대국인 하나 제조 강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중국 제조 605 옛날에 뭐 그런 게 쫙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강국이 되겠다라는 거고 목표도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건 2035년, 2050년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이 나라 이 최첨단 나라들하고 어깨 나란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군사 강국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이번에 양회에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군사 경비를 투자 더 하거든요. 예, 항모도 만들고 하겠죠. 그리고 금융은 위안화 국제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만드는 세상 룰로 제가 가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 규모의 군화 그 자리를 도전하거나 혹은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누구라도 그거 억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중국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억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이념하고 사실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일단 이거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흐름이 이런데 단기는 항상 다르다라는 거죠. 단기는 특히 바이든 정부는 사실 민주당 정부는 중국하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집단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월가 금융자본은 중국을 지금 마지막 가장 큰 고기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고깃 덩어리다. 예, 단기로는 중국을 안 하는 건 바보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뭐 말 안 해도 이번에 지금 글로벌 CEO들이 지금 중국에 다 가잖아요. 그렇죠. 애플, 뭐 화이자, 뭐 벤츠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란 나라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나 네. 기술 혁신 변화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측면에서나 시장이-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아무도 이거는 굉장히 단기 혹은 중기로는 아무도 이거는 부정을 예, 못하죠. 부정 못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졌다 갈라졌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갈등을 격화하고 네. 정치적으로 미국이 네. 이용하는 거죠. 네. 표나 이런 티켓 파워 이런 면에서. 근데 경제적으로는 상당 기간은 떠날 수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네. 내가 뭐 어떤 정치인이 떠나서 떠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네. 네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너 있는데 떠나면 서로 죽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설명을 하시고 싶겠지만 그냥 네. 답 아니다 맞다. 네.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 패권은 계속된다. 안 교수님. 아 그거는 100% 예습니다. 100%. 예. 이화승 교수님. 예. 박수현 위원.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 박수현 의원이 말씀하신 네. 데이터 안보, 에너지 안보, 예. 그다음에 군사 안보, 농업 안보 이런 관점에서 안유아 교수님도 방금 설명을 주셨지만 중국의 국가 이해 관계에 미국의 국가 이해 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티키타카가 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 그렇죠.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예. 우리 박수현 의원님, 아까 우리 안유아 교수님이 벤츠도 가고 지금 뭐 아마존도 가고 파이자도 가고 다 지금 중국으로 간다. CEO들이 이 1대1로의 종점이 어디죠? 중국의 시작에서? 끝에 해상과 육로가 있는데 예, 네, 전반 해상 쪽, 육상 쪽으로. 육상 독일 아닙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네. 이렇게 기업들이 가는데 미국 기업과 독일 기업, 특히 유럽에서는 눈에 띈단 말이에요. 왜 갑니까 중국에? 물론 뭐 비즈니스 하러 가겠죠. 근데 지금 미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투자할 곳을 이제 개방을 했으니까 찾아보기에 갈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놓이면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구매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네. 그래서 구매력의 핵심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PPP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지 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의 물건을 사주고 나의 미래를 그래도 경제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의 주요 CEO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티키타카를 하지 강대강으로 서로 부딪히려고는 안 합니다. 정찰 분선 이슈도 미국에서 지금 좀 덮으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 적합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하면서 사실은 중국이 반도체 칩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공급을 받기 굉장히 어려워진 국면은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되게 힘들어져야 됩니다. 중국에 납품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 글로벌 이제 반도체 수요에서 중국의 비중이 엔드 유저까지 합치면 굉장히 뭐 상대적으로 뭐 한 5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버리고는 반도체 시장에 사실 이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가 이 슈퍼컴퓨터에 납품하는 칩인 네. 고스펙 칩 A100, H100 예. 이거를 납품을 못하니까 예. 이거를 우회해서 네. 기술을 저사양으로 바꿔서 A800이라는 걸 중국에 납품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용인을 했어요. 네. 이거를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도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인 걸 알고 정치적으로 기술력에 더 이상 다가오지 마라고 압박은 하지만 물건은 팔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고 네. 이렇게 우회 수출을 용인해줘야 중국이 더 자립화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더 의지하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에서 지금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속내도 시청 여러분들께서도 아, 저 친구들이 지금 티키타카 하는구나. 저게 진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만 침공한다는 건 이거는 뭐 그냥 북소리 한번 내는 게 불과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지금 미중이 이렇게 하는데 이 네. 티키타카 속에 우리가 반도체가 막 이렇게 하니까 IRA 법안 통과해서 반도체 규제하니까 우리 중국 가면 안 돼. 이렇게 멍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네. 아닌가.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 이게 되게 저도 뭐 중국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래 사석에서 한국의 중요한 분들 만날 기회가 네. 많잖아요.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 한국의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개념이 지금 제가 네. 제 인식에 보면 과거에는 이제는 중국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중국이 성장해야 한국도 성장 이런 인식이 굉장히 확고했는데 네. 최근에 두 방향 쪼개지더라고요. 일부분은 아 이제는 뭐 중국이 잘 됐다 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국 경제 영향이 좀 많이 네. 덜하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좀 중국을 의존도를 탈피해서 탈중국해서 다른 데 가는 게 어서 대세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기존 분들은 계속 아니다 상단기가 뭐 어쩌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리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택에 나오는 것처럼 네. 사실은 지리적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국가 간의 국제 무역 관계는 옆 나라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과거 뭐 우리 교수님이 역사를 잘 아시니까 많은 사례 들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절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네. 예, 한국이.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중국이 좋아서 뭐 하고 싫어서 하고 한국의 그 경제 성장 역사를 92년 수교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위기 올 때마다 다 중국이 그걸 다 해지를 해준. 외환위기 때 중국이 역할이 그뭐 컸죠. 수없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리더가 특히 리더가. 네. 그리고 이 파트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성장은 전 세계 성장의 30%를 차지합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 내수만 성장해도 세계 1%를 성장시키는 나라예요. 하물며 한국이요. 네. 하물며 한국.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 구조 변화는 있습니다. 네. 기존의 석유화학,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요 부품 이런 것들이 사실 중화제 수출이 중요했는데 네. 주로 했는데 네.
요즘이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확 적자로 돌아섰어요. 근데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이제는 상당 부분 산업들이 중국이 다 치고 올라와서 그렇죠. 가성비 좋은 게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이 수입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중국 부품을 안 쓰면 한국이 최종 가격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자로 돌아선 건데, 근데 또 한국이 이제는 먹고 사는 산업이 주로 반도체나 그렇죠. 이런 첨단 산업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성장이 한국 성장이 절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제 수요가 안 좋아서 한국 경제가 안 좋은 건데 네.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 반도체 수요도 올라가거든요. 글로벌에. 네. 그래야 한국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은 어쨌든 경제가 좋게 가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한국일 수밖에 없죠. 예, 예. 박수현 의원이 그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양을 낮춰서 A800을 수출하기 허락을 했다. 여기에 한국 기업의 힌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는 그거는 약간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정말 이 전략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틈새를 찾아서 가려면 한국 기업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박수현 의원이 보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크게 뭔가 부각되는 이슈는 아닌데 저는 하반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말씀드린 중국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그림,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가 저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비가 확장되면 당연히 뭐 랩탑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교체 수요가 일어날 거고요. 그럼 네. 반도체가 당연히 수반돼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네. 데이터 센터도 당연히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 엔비디아처럼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네. 마침 공장도 안에 있고 네. 이게 리쇼링을 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저희가 좋은 좀 관계를 좀 구축해 나가면서 그럼 네. 우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애매한 게요. 자국 기업은 우회 수출하는 거를 용인해 줬는데 한국 우리 동맹국 너네는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죠. 되게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독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의 동맹국들과 잘 지내보려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네. 옛날 같은 그 전랑 외교는 조금씩은 퇴색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지금 나서서 막 당근을 주고 있는데 네. 미국이 다른 뭐 동맹국들한테 막 채찍을 주기에는 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국이 하는 걸 보면 아주 소국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분들이 들어올 때 노란 목걸이를 차게 했다고 그분들도 하얀 목걸이를 차게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중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네, 역시 좀 인문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하고 그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문헌상으로 보면 2000년이 됐습니다. 예. 2000년 동안 관계가 있었어요. 항상 중요 고비 때마다 그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을지문덕 장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수나라 때. 예. 수나라가 살수됐죠. 그 이제 그 고구려를 치러 와서 중국 교과서에는 그게 아주 가볍게 지나갑니다만 네. 사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결국 고구려 정벌에 실패해서 수나라가 국가 그 명운이 굉장히 짧아졌다. 네. 그 당시에 수나라 생각에 그 돌골족이 가장 위협적이었는데요. 네. 돌골족 너머에 어떤 세력이 그 수나라 정권을 위협한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것이 고구려라고 봤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저 명나라 때 그 일본이 이제 중국을 진출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선을 오잖아요. 그렇죠. 외란이 있었어요. 중국은 아직 그 외란을 직접적으로 연전하지 못할 때 우리 조선 정부는 특별하게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일본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외란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란이 발생했죠. 네. 호란은 분명하게 그 여진족이 망해가는 명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저 민족인 여진족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이도 잘 넘어갔습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그 잘 넘어갔어요. 네. 예. 청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서양 문물을 많이 접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서구 열광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네.
청나라가 중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소통의 문제라든가 예. 어떤 그 문서 작성의 문제에서도 네. 중국 정부가 역대 정부가 조선과의 관계를 중국의 대외 관계 거푸집으로 그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조선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한테 대단히 모델적이었어요. 모델이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 조선이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네. 이 나라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해요. 그건 중국 정부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청 시대 때 이제 사신들이 오갈 때 네. 모든 파격적인 것들이 전부 조선에만 집중이 됐었어요. 뭐 월남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안남이나 어느 나라들한테 그 주어졌던 그러한 격식이 조공, 예. 예, 조선한테는 거의 다 예외였습니다. 예외.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결국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명분하에서 네. 충분히 그 실리를 그 택했다는 것이죠. 네. 사실 개혁 개방 이후에 여러 그 경제적인 수치로 봐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그 이득을 많이 차지했느냐, 예, 한국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옮겨갈 수 없는 이상 중국 시장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생각은 조금 그 맞아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세대들은 이 전통적인 그 교육을 받은 세대들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 네. 이런 것은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과의 관계는 더 규모가 뭐 적어진다거나 이런 생각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늘 생각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 DC와 북경을 로비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두 나라의 수도를 로비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실리와 네. 이해관계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분씩 드릴 테니까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앞으로 중국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산업과 또 투자가 있으면은 말씀을 주시고요. 네. 아까 국가 이해관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하승 교수님도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실리라는 측면과 명분이라는 측면에서 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 2분씩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현 위원부터. 일단은 사실 중국과의 그 어떤 교류를 봤을 때 네. 우리가 그동안에 제일 많이 수혜를 봐왔던 거는 아무래도 정말 소비재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소비재 단에서 사실은 영향력이 우리나라 꽤 있었고 거기서의 기대감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사실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재에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고 여기서 더 이상의 뭔가 수확을 얻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 사드라는 공백 기간 동안에 중국 내부의 기업들이 소비재 단에서는 정말 많이 경쟁력을 확보한 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아예 기회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드 이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잘하는 거.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장 잘하는 거에서 경쟁을 보는 게 거기서 어떤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반도체나 이러한 첨단 기술 안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미디어 쪽도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사실 높은 탑티어 그룹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안에서의 영향력들 마침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사실 한한령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 뭐 영화가 상영된다든지 네. 아니면 콘서트를 뭐 연다든지 이런 게 거의 중단시되다 했는데 조만간 상하이에서 한국 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그 엔터테인, 미디어 쪽에서 영향력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기서의 파생되는 사실 영향들이 꽤 크거든요. 문화 산업 안에서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사드가 나왔을 때 정치적인 감정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중국이 저 사드를 내걸고 뒤에서 이제 기술력은 한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립갱생하자라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하승 교수님. 예,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은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학 연구의 그 기초 베이스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중국어를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중국어 교사를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중국 관련 학과들의 경쟁률이 네. 대단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중국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한국을 제외하고는 제2의 선택을 뽑기가 힘들어요. 네. 예, 한국이 과거에 한 20, 30년 동안의 중국학 열풍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현상은 너무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것이 이후에 관계가 좋아져서 또 중국학에 관한 어떤 인재들이 필요할 때 인재들이 이제 또 없어지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아쉬운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학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중국 사람한테 중국이 어떤 나라냐, 중국 문화를 얘기하더라도 누구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교육 인프라를 통해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중국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얘기하지만 시장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을 중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중국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중국학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게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패튼 장군이 2차 대전에서 로멜 장군을 무찌를 때 로멜 장군의 자서전을 다 읽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이긴다는 표현은 좀 극합니다만은 중국과 같이 성장을 하려면 중국 사람들의 생각, 문화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공부해야 된다. 실리적으로 살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네. 사자성어로 말씀드릴게요. 동강꿍고, 동고동락, 퍼부 정조, 한국어로 파부침조,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하다. 네. 이런 퍼부 전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한국하고 중국은 그동안 동고동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순은 바다처럼 받아들이고 앞으로 새로운 첨단 산업에서 이제는 주격자가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누구나 다 선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한국은 퍼블 전조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이 한국은 잘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네. 퍼블 전조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세상 흐름을 읽으면서 네.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 바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내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오늘도 경제전쟁꾼에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국은 많은 것을 바뀌었고 또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들이 지금 변했을 겁니다. 이 중국의 변화를 알아채고 정확히 읽어내려고 노력해야지만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키우고 또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도 실익을 챙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이 그러한 노력의 일부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